차 안에는 당환 엽총 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2개의 수제 폭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차량에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상대가 길목에서 공격을 시도한다면 저는 오직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연히 방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의 전기공이 홀몸으로 120명의 조직폭력배를 상대하여 결국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조직은 9명 사망, 48명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그는 끝까지 이것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용주 또한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으며 이번 충돌의 뿌리 역시 석탄 광산의 불법 채굴에서 비롯된 이권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석탄광을 지키기 위한 자위 행위라고 여겼지만 진실은 두 폭력 조직이 석탄 이권을 놓고 벌인 생사의 혈투였습니다. 사건의 주무대는 샤오숭디 석탄광이었으며 광주 왕지엠프, 루시현의 일대 폭력 조직 우두머리 정춘윈, 그리고 왕지엠프의 신복이자 광산안전원 겸 전기공인 왕페이윈, 이 세 사람의 이권 다툼이 결국 수십 명이 피 흘리는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왕지엠프입니다. 그는 1971년 루시현 구청진의 한 외딴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서는 다섯째이자 막내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왕노우라 불렀습니다. 왕지엠프는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발을 들여 온갖 허드렛 일을 전전하며 길거리 불량배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는 비범한 배포와 과감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무리를 이끄는 두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고리대금업을 시작하여 막대한 이자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부를 축적했습니다. 석탄이 풍부한 루시현에서 그는 세탁탄 공장을 세웠으며 이를 위장으로 삼아 석탄 광산주들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왕지엠프는 빚을 석탄값에 억지로 합산시켜 헐값에 석탄을 강제로 사들인 뒤 고개에 되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고 광산주들은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감히 반항이라도 하면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응징했습니다. 2008년 춘절 무렵 한 광산주 정모가 광산 작업장 숙소에서 의문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간에서는 이 일이 왕지엠프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음습한 수법으로 이익을 취했고 그만큼 원한도 많이 샀습니다. 루시의 광산주들도 대부분 결코 선한 인물들이 아니었기에 왕지엠프는 검은 자가 검은 자를 잡아먹음을 방지하고자 엄청난 돈을 들여 윈난의 악명 높은 전슝 조직과 동북방 출신 폭력배들을 경호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외출할 때마다 경호원들이 호위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경호원이 미리 내부를 확인한 후에야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세탁탄 공장과 고리대금업 외에도 그는 자신의 석탄 광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번 북해혈전의 무대인 샤오숭디 광산이었습니다. 2005년 그는 왕모에게서 이 광산을 인수하여 채굴권을 얻었습니다. 왕지엠프는 자신의 광구에 만족하지 않고 100여 미터 길이의 갱도를 새로 파서 장비와 광부들을 이웃 광산으로 몰래 들여보내 불법 채굴을 감행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리모는 왕지엠프의 악명과 배경을 두려워해 5해 동안이나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10월 15일 빚더미에 올라앉은 리모는 이 광산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정춘인입니다. 그는 왕지엠프보다 더욱 잔혹하고 무자비한 루시현 일대 폭력 조직 두목으로 1972년 루시현 진마전 바이쉬토우촌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다니고 학업을 그만두었으며 13살부터 갱도로 들어가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지역 불량배 무리에 몸을 담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직 우두머리로 떠올랐으며 이후 고리대금업에 손을 대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은 뒤 수하를 규합해 산디엠방이라는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산디엠방에 들어오려면 조직 규율을 500번 베껴 쓰고 입을 단단히 다물며 체포되더라도 결코 형제를 팔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정춘윈의 산디엠방은 루시현을 완전히 장악했고 다수의 도박장을 열어 부유한 상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2005년 루시현 후청빈관의 사장 천모는 정춘인의 도박장에서 막대한 도박빚을 지고 결국 현내 2곳의 3성급 호텔을 저당 잡혔지만 이자조차 갚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천모는 정춘인이 후청빈관 내에서 도박장을 차리고 불법 영업을 한다며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일로 정춘인은 2년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친 그는 다시 광산업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폭력배였기에 차 안에는
당완 엽총과 2개의 수제 폭탄을 실어두고 언제든 상대의 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 혈투도 마다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당시 정춘희는 윈난 일대에서 가장 기세등등한 폭력 조직 두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20명의 수하를 이끌고 석탄 광산을 습격해 땅을 강탈하려 했으나 전기공 왕페이윈에게 완패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부하는 9명이 목숨을 잃고 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로 왕페이윈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춘인의 산디엠방은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는 7곳의 석탄 광산을 강탈하고 국유 광산에까지 몰래 들어가 석탄을 캐냈습니다. 광부들이 이를 발견하면 즉시 폭력배들을 시켜 광부들을 폭행하고 채굴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직접 광산 사무실로 쳐들어가 1층부터 3층까지 난동을 부리며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심지어 광산관리소 소장을 몽둥이로 쫓아다니며 위협했습니다. 소장은 그의 악명을 두려워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10월 15일 정춘희는 새 광산의 채굴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광산에 들어서자마자 옆 광산으로 이어지는 갱도가 있음을 발견하고 격분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신의 광산을 도둑맞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이 일이 자신의 전임자 시절에 벌어진 것이었지만 그는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왕지엠프를 골탕 먹이기로 했습니다. 연회에 초대해 축하를 겸해 한잔하자고 했으나 술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왕지엠프에게 대놓고 따졌습니다. 네오, 내 광산에서 석탄 캐 간 적 있지? 왕지엠프는 얼버무리며 답을 피했고 술자리는 싸늘하게 끝났습니다. 왕지엠프는 다툼을 피하고자 스스로 옆 광산으로 통하는 갱도를 폭파해버리고 다시는 불법 채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 정도면 정춘인이 더는 문제 삼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춘인은 이를 빌미삼아 거액을 뜯어내거나 광산을 빼앗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국토국에 왕지엠프를 고발하며 내 광산을 몰래 채굴하고 증거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갱도를 복구하고 도둑맞은 석탄량을 조사해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로써 피비린내 나는 혈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왕지엠프는 이 광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를 동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전기공 겸 광산안전원인 왕페이윈을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왕페이윈은 상대가 산디엠방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폭력 집단이라 정면 충돌은 불리하다며 계략을 제시했습니다. 왕페이윈은 광산 2호 갱도 옆 시멘트 공사장에 폭약을 설치하고 정춘인 일당이 들어오면 일망타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호, 2호 갱도 사이를 반드시 오갈 것이고 폭발 범위 안으로 유인하면 반드시 죽거나 중상을 입을 것이다. 만약 적이 너무 많으면 저에게 엽총 한 자루만 더 주십시오. 저는 탄창 한 발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왕지엠프는 왕페이윈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하며 24kg에 달하는 폭약을 주고 실행을 맡겼습니다. 그는 왕페이윈에게 광산 2%의 지분을 주기로 약속했고 성공하면 10%를 추가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왕페이윈은 폭약과 무기를 숨겨놓고 며칠 밤을 새우며 사격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평소 공구를 보관하던 작은 평집에 총을 숨겨두었으며 그 평집은 갱도 입구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어 전략적 위치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는 그 집 벽에 사격구멍을 뚫고 은밀히 적을 조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정춘희는 왕지엠프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광산에서 단판을 짓자고 요구했습니다. 왕지엠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싸움의 신호임을 직감하고 왕페이윈에게 곧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신복 왕융인을 광산 밖 굴착기 위에 매복시켜 기습에 대비토록 지시했습니다. 11월 18일 새벽 정춘희는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수하, 총 120명을 이끌고 대규모로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여러 대에 나눠 타고 긴 행렬을 이루며 광산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그중 정춘희는 자신의 오래된 거래처 류모의 차를 타고 이동하며 겉으로는 석탄 구매를 빙자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에 도착한 정춘인 일행은 예상과 달리 1호 갱도 앞에는 평화롭게 작업하는 광부들 뿐이고 왕지엠프 일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자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2호 갱도로 직행했습니다. 이때 왕페이윈은 2호 갱도 옆 반원형 시멘트 공사장에 숨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춘인 일행이 폭발 범위 안으로 들어서자 왕페이윈은 침착하게 사전에 설치한 전기선을 통해 폭약을 기폭시켰습니다. 순간 땅이 흔들리고 귀가 찢어질 듯한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춘인은 폭풍 같은 충격파에 의해 공중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와 동행한 120명 중 수십 명은 폭발과 동시에 쓰러졌고 10여 명은 사지가 날아가 처참한 시신으로 변했습니다.
나머지 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광경에 혼비백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춘이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반격하라고 고함쳤습니다. 상처 입은 폭력배들은 총과 쇠파이프를 움켜쥐고 갱도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광부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광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2호 갱도 인근 작은 평집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왕페이위는 이미 평집 내부의 사격구멍에서 엽총을 꺼내 적을 정확히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 명씩 쓰러뜨렸으며 폭력배들은 갈팡질팡하며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류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정춘이는 휘청이며 조수석에 몸을 밀어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볼리가라! 왕페이위는 총 8발을 쐈으며 그중 2명을 즉사시키고 5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의 놀라운 사격술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정춘이는 마지막 남은 패잔병과 함께 광산을 빠져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왕페이위는 평집을 나서 광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광산 입구에는 굴착기가 버티고 서 있었고 그 안에는 왕육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왕육린은 소리쳤습니다. 정춘인, 너를 기다렸다. 류모는 기지를 발휘해 차를 후진시켜 석탄 더미 위로 올라간 뒤 그 힘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가까스로 광산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는 크게 흔들리며 도로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차 안에 정춘이는 온몸이 떨리며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로 총 9명이 죽고 4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북해혈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의 참극 이후 북해혈전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피로 물든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광산에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처참한 비명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광산을 봉쇄하고 생존자들을 구호하며 철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심 인물인 왕페이위는 폭발 직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일부러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단지 정당 방위를 위해 그리고 조직의 음모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왕페이윈의 진술을 신중히 검토하며 단순 정당 방위로 보기에는 준비 과정이 지나치게 치밀했고 폭력의 강도 또한 정당 방위의 한계를 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지엔푸 역시 도주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외지에서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그는 왕페이윈의 계획을 사전에 몰랐으며 모든 것은 왕페이윈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과 증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왕지엔프 역시 이 피해 계획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은 이 사건을 단순한 폭력 사건이나 정당 방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두 조직의 탐욕과 증오가 빚은 비극이었으며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자비한 집단 살육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왕페이윈과 왕지엔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급 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형은 집행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정춘이는 초기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끝에 집행유예가 붙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의 폭력과 악행 그리고 지역 사회에 끼친 폐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판결은 법적 절차와 증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북해혈전은 단순히 두 조직 간의 사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권력 그리고 끝없는 증오가 불러온 참혹한 결말이자 수십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지역의 불법 채굴과 암흑 세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어졌고 수많은 불법 광산과 도박장, 지하폭력 조직이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결국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누군가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많은 가족이 고통받았고 많은 생명이 허망하게 세우러졌으며 악은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탐욕과 폭력이 남긴 상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